이 사건은 일제강점기에 경복궁에 일장기가 걸린 장면입니다. 상당히 개같은 사진이네요. 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일본인을 대해야 하는 이 심정은 어땠을까요? 반대로 일본인은 조선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조선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던 일본 군인과 조선인의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주민과 주민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을 보면은 일본인들도 자신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인지 이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식의 대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억눌린 생활과 부당한 대우에 화를 참지 못했던 한 조선인이 결국 여러 명의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건 아닙니다. 연쇄살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그 조건이 성립돼야 하는데요, 세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먼저 살인을 저지른 시간과 장소가 달라야 하고요. 두 번째는 사건과 사건 사이에 냉각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발적이기보다는 계획적인 범죄로 보여야 돼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요, 연쇄살인이 아니라 연속살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은 1982년에 있었던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형태의 살인 사건이 이미 61년 전에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은요, 놀랍게도 조선이 아니라 일본의 수도인 동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921년에 일본에서 벌어진 조선인 이판능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1년 일본 동경의 모습이에요. 이곳에 살던 조선인 이판능, 당시에 26살이었답니다. 일제 치하 시기에 조선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동경에서 차량 운전수로 일을 하던 그냥 하층민 노동자였습니다. 결혼을 해서요, 처자식을 먹여 살렸어야 했기 때문에 이판능은 일본인 여주인의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간간히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이판능의 경우에는 관공서였던 동경 전기국의 기능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선인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생활이 나았는데, 하숙을 하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조선인들처럼 가난으로 인해서 굶게 되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제치하 당시에 일본에서 조선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엄청난 차별을 견뎌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쉬운 생활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두들겨 맞더라도 하소연할 경찰도 같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항상 핍박받는 서름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야 했고요. 이판능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1921년 6월 2일이에요. 집에서 이판능이 아끼던 수건 3장이 사라진 겁니다. 도둑 맞는 일이 생겼어요. 당시만 해도 수건이라는 게 쉽게 갖기는 힘든 귀한 물건 중에 하나였어요. 수건이 없는 집에서는 이렇게 씻고 나서 그냥 옷이나 주변 천으로 대충 닦아내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이 수건이라는 것은 갖고 싶은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아끼던 수건이 사라졌으니까 이판능이 하숙집 여주인을 의심했어요, 1차적으로. 하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따져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요,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 경찰들이 이판능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무시하고 내쫓아버려요. 사건 접수를 안 해준 거죠. 기분이 안 좋죠. 원래 이런 일들이 조선인에게는 당시에 공공연하게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신이 직접 이런 취급을 당하니까 이판능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방법도 사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화를 참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판능은 직접 여주인에게 수건을 가져갔냐 라면서 물어봤습니다. 여주인이 발뺌을 했어요.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밖에 없는데 이 가져갈 사람이. 발뺌을 하다 보니까, 이거 듣다 보니까 참았던 화가 다시 올라오게 되었답니다. 결국 이판능이 이 여주인과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싸우고 있는데 도중에 하숙집 주인, 이 여주인의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이 남편에게도 따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언성을 높이던 세 사람은요, 폭력으로까지 이어졌고, 이날 이판능은 이 집주인 둘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안 그래도 수건을 잃어버린 걸로 화가 나 있는데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또 분노하게 되었고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서 이번에는 집주인에게 폭행 및 절도죄로 고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게 되었고요.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쫓겨나게 됐어요. 이판능은 공정하지 못한 경찰의 행동에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부엌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집 침실에 침입해서 집주인 일가를 모두 칼로 찔러서 살해했어요. 그 상태로도 흥분을 참지 못하고요. 그대로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흉기를 들고 밖에 나가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닥치는 대로 찔러서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날 이판능이 찔러 죽인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일본인 노동자입니다. 일반인들 중에 이제 이판능처럼 일본으로 건너와서 살던 조선인들도 껴있다는 거죠. 대량 살인이 일어나자 이판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본 순사에게 검거가 됐어요. 그 자리에서 첫 살인부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체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시간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시간 내에 이판능이 죽인 사람들은요, 무려 17명이었어요. 이판능은 다음날 아침에 곧바로 일본 재판부에 세워집니다. 법원에서는 이판능의 대량 연속 살인에 경악을 하였고요. 중형을 내리려고 했으나 이판능의 가족과 친척들이 당시에 일본에서 좀 유능하다라고 소문난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이 변호사가 또 일본인이에요. 하지만 이 변호사는 우리의 예상과도 아주 다르게 이판능이 당시에 극도의 흥분 상태였다는 것과 정신착란을 겪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피해자의 심신미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이었던 건데요. 이 주장을 또 일본에서 받아줍니다. 재판부에서. 그래서 당시에 제국대학의 의과 교수에게 이제 심층적인 정신 감정과 이런 의뢰로 이판능 사건에 대한 공판을 4개월간 연기하게 되었어요. 4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이제 검사가 이어졌고 결과가 나왔겠죠. 이 검사를 담당했던 박사의 정신 감정이 완료되었고요. 재판부에 제출된 이 정신 감정 보고서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선인 이판능은 집주인을 살해할 때까지는 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길거리로 나가서 추가 살인을 저지를 때에는 의식을 잃고 몽롱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요, 이판능이 공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 상태로 판단하였고 재판을 개시했어요. 그리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사건의 마무리는 이대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판능의 변호사가 항소해서 다시 재판하기를 권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이 항소심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조선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요. 국내 신문사에서도 대서특필하면서 조선에까지 많이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일본에 거주 중이던 조선인들도요, 이 이판능 사건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일본에 살고 있던 우리 조선인들도 당시 일본인들의 그 많은 차별적인 태도에서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 많은 조선인들이 몰려들었고요. 이때가 3.1운동이 발생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괜히 민족 감정을 자극시켜서 다시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당시 조선인들의 사회 분위기와 외신의 높은 관심도로 인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경직된 재판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6개월이 지난 23년 12월 17일 동경에서 다시 진행되었던 이판능 연속 살해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이판능이 무기징역에서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감형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때 재판이요, 일본 재판 역사에서 최초로 정신병을 지닌 사람의 무죄와 감형이 사유로 주장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판결 의도를 좀 해석해 보자면은 17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소수 하층민이던 조선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정신 이상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 감형의 결정적인 이유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제치하의 식민지 하층 노동자이자 17명을 무참히 살해한 학살범에게 내려진 판결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관대한 처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사건이 일본 신문에서 아주 오랫동안 논란거리로 남아있으면서 계속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판결이 한번 내려졌기 때문에 번복이나 재항소들은 없었고요.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이후 이판능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1955년에 사망했다라는 사실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일제 강점기 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살인을 저지른 조선인을 일본인 변호사가 맡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예전부터 심신미약이라는 말이 통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범행 과정이 조선인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자국의 일본인 여러 명을 아무 이유 없이 죽였는데도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을 보면은 일본의 법원이 국가나 사회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최선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던 당시 일본인들의 그 냉정한 면을 볼 수 있었던 사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921년 일본 동경에서 벌어졌던 조선인 이판능 연속 살해 사건이었습니다.